5월, 10월 달에는 외국인이 좀 주식을 살 거다. 아마 7월부터는 빅스텝이 아니라 금리를 0.25%포인트 정도. 요새는 계속 삼성전자 주식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삼성전자 비중 줄이고 또 인버스 ETF로. 김영익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을 저희가 2월 달에 한번 모셨고 예. 그때도 약간 시장이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거품이 아니다 라는 예. 그런 의견을 제시해드렸고 교수님은 여전히 거품이다 예. 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약간 테마적으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시장이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예. 특히나 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로 한 30% 가까이 하락을 하고 뭐 나머지 그런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도 더 빠지고 예. 미국 장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가운데 예. 또 교수님께서 최근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 5월 달에는 이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 그런 쪽을 말씀하시다가 왜 5월 정도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그렇게 주장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5월에서 한 10월까지는 반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추세적인 상승 국면은 아니고요. 아, 네네. 예, 하락 국면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주가가 일평균 수출 금액이나 명목 GDP에서 지나치게 저평가됐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가를 전망할 때 그 일평균 수출 가지고 전망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그림에 있습니다만 상관계수가 0.85나 돼요. 예, 그런데 이게 4월보다는 일평균 수출 금액이 5월 금액이 증가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5월 수출, 일평균 수출 금액이 한 10%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5월에는 한 적정주가 2,770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 수출이 그냥 뭐 1일에서 10일까지 10일 단위로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일까지 발표된 거 보니까 제가 10% 정도 늘 거라고 전망했는데 지금 5월 달에 근데 10일까지 8.9% 증가로 나왔습니다. 아, 8.9%요? 예. 근데 제가 10% 증가하면 적정주가 2,770이었는데요. 8.9%를 모델을 넣으면 한 2,730 정도 나오거든요. 그게 적정 주가인데 지금 2,600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네.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 그 저평가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반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계속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환율이 1,280원 더 넘었는데요. 제가 우리 경제력에 비하면 1,280원 환율은 너무 높거든요. 조만간 저는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10월 무렵에는 빠르면 10월 무렵에 1,200원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 보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네. 주로 달러 강세 때문에 우리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 미국의 대무역 수지 적자가 너무 많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특히 3월 무역 수지 적자 보니까요. 1,098억 달러나 됩니다. 네. 역사상 월별로 1,000억 달러 넘기는 처음이거든요. 뭐 3월뿐만 아니라 1월에서 3월까지 보더라도 작년 1, 3월보다 거의 42%나 증가했어요. 단기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달러 강세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금리 인상 문제만 조금 자그라들면 이렇게 대불균형 문제가 부각되면서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 달러 가치가 네.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오르면 이게 환율이 제가 거꾸로 그리는 건데요. 네. 이게 파란 선인데 이게 환율이 이거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1,280원인데 1,200 근처까지 가리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러면은 과거에 보면은 우리 돈 가치가 올랐을 때 외국인이 이거 주식을 샀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5월, 10월 달에는 외국인이 좀 주식을 살 거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5월, 10월에서는 좀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약간 그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역사상 최대 규모, 즉 미국의 약간 펀더멘탈이 약해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런 부분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달러 가치가 지금 오르고 있지만은 사실 그 펀더멘탈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달러 가치가 좀 과대평가돼 있다. 그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지금 제가 국제결제은행에서 환율 평가해 놓은 거 보니까요. 네. 국제결제에서 매월 그 실질 실현 환율을 발표하는데 제일 과대평가된 통화가 주요국 통화에서 달러고요. 지금 엔화는 뭐 130원까지 올랐습니다만은 엔화가 거의 40% 정도 저평가되었어요. 엔화가 이렇게 많이 빠진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진짜. 예. 살면서. 이렇게 저평가된 거는 처음입니다, 역사상. 국제결제은행에서 2000년 이후로 실질 실효환율 계산했는데요. 이 40% 정도 저평가된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을 사고 판다면은 지금 저는 달러를 팔고 외화를 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저는 뭐 네네. 지금 한 투자는 안 하고요. 대신 그동안 달러 가치가 오르라고 생각하고 달러 ETF는 사놨어요. 달러 ETF 사가지고 지금 수익률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좀 저는 앞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달러 ETF를 줄이고 있거든요. 저는 조만간 뭐 거의 다 줄여볼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엔화도 사실 많이 저평가돼 있긴 하고 뭐 원화도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약간 지금 시장의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서 계속해서 막 빅스텝이라고 말하면서 뭐 0.5%씩 막 몇 번을 올린다 그래서 뭐 연말까지 중립금리를 달성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에서 10월까지는 뭔가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될 텐데 그게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의 매수세잖아요. 외국인의 매수세고. 그렇다면은 이걸 이제 매칭시켜 본다라고 한다면 그 연준에서 이렇게 강력한 긴축 이 부분이 시장에 지금 거의 다 반영돼가고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끝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7월까지 빅스텝, 뭐 컨센서스가 빅스텝인데요. 아마 6월까지는 빅스텝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물론 순수출에서 마이너스 성장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 나왔는데요. 2분기, 3분기 성장 플러스로 나오지만은 강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 지표가 많이 둔화되니까 아마 7월부터는 빅스텝이 아니라 금리를 0.25%포인트 정도, 이 정도 뭐 이제 하반기 FOMC 있을 때마다 그 정도 올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런 결정이 내려지면 아마 달러 강세가 뭐 멈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는 달러 강세가 지금 저 달러 지수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 통화에서 달러 지수가 105 근처 하고 있는데요. 105, 이 정도가 저는 고점이 아닐까. 거의 고점 무렵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국채 수익률도 3.1%까지 얼마 전에 올라가서 지금 2.9%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국채 수익률에는 미래의 경제 성장률이 들어가 있거든요. 미래 물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국채 수익률도 거의 10년짜리는 거의 정점이 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 좀 떨어지면은 달러 가치도 같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원화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화 가치가 올 거로 기대하면은 일부 외국인들은 주식을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 우리 주식 비중 지금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그 금감원 통계 보니까 우리 저 외국인 주식 비중이 26.7%로. 그밖에 안 돼요? 한때 32%까지 갔었죠. 근데 지난 그 4월 통계가 나왔는데 26.7%로 떨어졌더라고요. 특히 그 삼성전자도 작년 초에 외국인 비중이 한 55%였는데 지금 50.8% 정도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주로 삼성전자 많이 팔아서 그렇게 됐는데요. 근데 환율이 떨어지면은 역시 우리 주식, 삼성전자 주식을 저는 살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앞으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채널에서도 이제 삼성전자가 조만간 이제 오를 것이다 말한 부분이 외국인이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뭐 개별 기업이 막 엄청 좋다라서 사는 것보다도 뭔가 우리나라 시장에 수급이 유입되면은 당연히 이제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뭐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 외국인 우리 주식을 살 때 제일 그 유동성이 좋고, 그다음에 뭐 아직까지도 삼성전자 저는 미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위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으로 중심으로 코스피가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는데요. 근데 아직도 계속 팔고 있어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긴 합니다. 뭐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뭐 순매도를 하고 있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런 상황이니까 뭐 그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뭐 제 개인적으로 이제 컨센서스를 보거나 이제 반도체 산업 뭐 전망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돈은 여전히 잘 벌고 뭐 괜찮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약간 매크로 상황 그런 부분 때문에 뭐 하는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앞서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5월에서 한 10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이제 추세적인 반등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저는 내년 상반기에 더 떨어질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뭐 제가 거시 경제를 주로 공부하니까 거시 경제, 뭐 경기 정점, 저점 이런 거 순환을 보는데
우리나라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작년 6월이 고점이고 올 3월까지 계속 떨어졌고요. 현재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게 대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거든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20년 5월을 저점으로 올 2월까지 올랐어요. 근데 3월에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꺾였는지 추세적으로 꺾이는 건지 좀 지켜는 봐야 됩니다. 근데 선행지수가 하락한 거 보니까 동행지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동행지수가 꺾이고 나서 평균 몇 개월 정도 꺾였느냐. 72년부터 이렇게 순환 주기를 보면 평균 19개월 정도 꺾였거든요. 경기 수축 국면이 평균 19개월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기간이 더 짧아질 수는 있는데 최소한 1년 정도는 경기 수축 국면이 진행될 것이다. 네. 그러면 내년 상반기는 아마 모든 경제 지표들이 제일 나쁜 시점일 것이다. 그런 걸 기대하고 올 4분기 후반 또 내년 초에 가서는 주가가 한 단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간 주가가 경기보다 약간 빨리 반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4분기부터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5월에서 10월 사이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고 보는 거는 또 한 가지는 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작년 6월을 고점으로 올 3월까지 계속 떨어졌는데 네. 제가 예측하면은 5월에서 10월 사이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건 어떻게 예측하신 거예요? 궁금해요. 제가 거시경제 모델 가지고 예측하는데요. 네.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주식 비중 좀 줄이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작년 7월 달 선행지수가 8월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7월 한 달 떨어졌는데 이게 추세적인 하락인지 일시적인 하락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제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만드는 모델 가지고 예측하는데 이 선행지수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거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좀 주식 비중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 5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일시적으로 반등해요. 제 모델상으로. 네네. 그게 선행지수가 장단기 금리차도 들었는데요.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다가 약간 확대됐거든요. 네, 약간 뭐 일시적으로 약간 역전 현상 나왔다가 다시 확대되는. 그것이 약간 경기 확장을 좀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내려다 보면은 계속 내려오는데 중간중간 작은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작은 언덕이 아마 5월에서 10월 사이에 한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뭐 정확하게 10월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죠. 뭐 9월이 될 수도 있고 11월까지도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는데. 그렇죠. 반등을 할 수 하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논리대로 적용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경제가 침체가 될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또 하락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직 뭐 추세적인 이번 반등하더라도 추세적인 상승 국면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세계 경기가 지금 수축 국면에 이제 들어섰거든요. 그걸 보면은 내년 상반기가 한 번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물론 제 예측대로 그런 시기가 오면은 뭐 주식을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뭐 책도 하나 냈습니다만 더 찬스라고 우리 출판사에서 아주 제목을 좀 보기 좋게 달아놨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년 상반기가 우리가 결정적으로 불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올 뭐 하반기에 반등을 하더라도 이게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고 많이 떨어진 데 대한 일시적인 상승 뭐 그쯤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른다면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게 좀 정말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또 그 전에 대비를 잘 한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약간 좀 짓궂은 질문이긴 한데 교수님께서 이미 이제 방송에서 좀 많이 나와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게 정말 궁금한 거는 만약에 이제 10월까지는 좀 좋고 그 다음부터는 또 안 좋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그럼 그 정도 되면 비중을 줄이셨다가 나중에 다시 사고 약간 그런 플레이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그런 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사실 저 삼성전자가 95,000원 갔을 때 제가 그때 뭐 75,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 물론 삼성전자 주식 그 90,000원 넘어서 저는 비중을 줄였어요. 그 일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 지수가 제가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삼성전자가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만큼 1.5배 정도 인버스 ETF를 사놨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떨어지도 비슷한 비율로 인버스 ETF는 오르니까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65,000원, 뭐 67,000원 이 무렵까지 떨어지니까 저는 인버스 ETF 줄이고 요새는 계속 삼성전자 주식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예측대로
뭐 크게는 안 올리지만 한 10% 정도는 저는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예측대로 10월 달에 또 삼성전자가 제 예상만큼 오르면은 네. 예, 그때는 삼성전자 비중 줄이고 또 인버스 ETF로 또 리스크 관리를 또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약간 해지 차원에서 예, 약간 두 개의 그런 투자 대상을 예. 보유를 하신다. 그리고 네. 제가 이렇게 인버스 ETF를 산다고 그러면 네. 많은 분들이 그러면 삼성전자 다 팔고 인버스 ETF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맞아요. 그 주가가 질문 나온 것 떨어진다고. 같아요. 네. 그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네. 예, 그런데 불확실하죠. 제 모델은 그렇게 나왔지만은 그게 틀릴 수도 있고 저는 58년 KT인데요. 저는 수익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나이가 들 만큼. 네네. 나이가 들 만큼 주식에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삼성전자 다 안 팔고 일부 인버스 ETF 그런 식으로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네네. 제가 하는 거는 비율만 조정합니다. 예. 하락 국면 같으면은 인버스 ETF 비중을 늘리고 네네. 상승 국면 같으면은 뭐 삼성전자 같은 일부 종목 비중을 늘리고 그래서 그게 이제 시점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제 모델에 나온 수치 보고 그걸 네. 비중을 조절하거든요. 예. 약간 자기만의 그런 규칙이라든지 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 거기에 맞춰서 확실히 좀 그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차원에서 하다 보면은 예. 네, 확실히 좀 꾸준하게 수익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이 제 말도 듣지 말고 아무 말도 듣지 마십시오. 네. 당신이 잘하는 것만 하십시오. 네네. 그런 게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요. 리스크 관리하고 언제든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정말 자기가 잘하는 거. 근데 저는 뭐 종목 잘 모릅니다. 산업도 잘 몰라요. 네네. 제가 뭐 거시경제, 뭐 산업 큰 거 거시경제 흐름만 알고 경기 국면만 저 나름대로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는 투자를 하는 거죠.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건 이거예요. 80평생 보지 못했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주식 가감히 사십시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시기가 있을 겁니다. 뭐이 가격 수준에서는 그냥 사셔도 뭐 2, 3년 내다보고 그냥 사시면은 나중에 수익 많이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 거 말씀하신 부분이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내가 전망한 게 틀렸을 때 사실 최소한의 그런 손실을 볼 수 있게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리스크 관리긴 하잖아요. 저는 제 전망이 틀렸으면요. 금방 방향을 바꿉니다. 네네. 제 노트북에다 딱 써놨어요. 늘 그거 네네. 보고 수익률 주별로 계산하는데 네. 인버스는 네. 5% 이상 마이너스 되면은 무조건 손절매하는 거래요. 모든 자산가는 장기적으로 오르거든요. 근데 인버스가 5% 떨어졌다면은 네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그리고 자산 가격은 장기 인버스는 저는 절대 오래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네.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르니까.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버스를 사놨는데 그게 5% 마이너스다. 그러면 내 모델이 틀렸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그냥 손절매를 합니다. 예. 확실히 좀 그런 철저한 그런 리스크 관리, 철저한 리스크. 툴 이런 게 있으시기 때문에 또 장기간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서 또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왜 그러면은 지금 팔고 나중에 다시 사지 이제 그런 얘기 관점에서 제가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그래도 분기마다 배당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팔면은 또 배당도 못 받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실히 좀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약간 비중 조절을 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인 것 같긴 하네요. 확실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중만 조절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삼성전자 배당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한 2% 안팎이죠. 배당 투자는 따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KT 같은 주식, 이거는 저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네. 최근에 좀 괜찮지 않나요? 최근에 아주 좋죠. 최근에 배당도 받고, 그 다음에 주가지수 떨어졌는데 그거는 좀 올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은행에다 돈 안 맡깁니다. KT 같은 이런 주식 사면은 은행 이자보다 배당 수익률이 3배, 4배 높거든요. 그리고 이런 주식들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가대평가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경기 수축 국면에 들어섰어도 이 선행지수가 떨어지더라도 선행지수의 탄력성이 가장 낮은 게 통신주하고 뭐 전기가스 이런 것들이에요. 맞아요. 그런 업종들이 배당은 주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시기에는 그런 주식 가지면서 배당을 받죠. 그래서 삼성전자 가지고는 조절을 하고요. 인버스하고 삼성전자. KT 같은 주식은 팔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2022년 예. 이후, 그러니까 빠르면은 2022년 4분기가 될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2023년이 될 수도 있죠. 상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정말 더 큰 하락이 올 것이다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그 하락의 뭐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정말 역대급 하락이라고 해서 뭐 닷컴 버블이라든지, 뭐 리만 브러더스 이런 사건이 있고, 뭐 그거보다는 아니지만은 경기 침체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조정. 가장 최근 조정이라고 한다면 미중 무역 분쟁이 터지고, 그때 이제 기준금리 인상 끝자락에서 또 이제 지수가 한 30% 정도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 어느 정도의 약간 좀 하락장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 저는 미국 시장을 좀 다른 시장보다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거든요. 아, 네네. 근데 미국도 단기적으로 반등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제가 그 미국 S&P 500을 평가할 때는요. 네.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대표적인 지표죠. 네네. 여기다 M2 유동성까지 포함하는데요. 예, 지금 이것 가지고 미국 주가가 가대평가됐느냐, 가소평가됐느냐, S&P 500 기준으로 하는데요. 네. 이게 3월까지 통계가 발표 안 됐거든요. 근데 4월 달에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서 제가 S&P 500이 한 3,9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네네. 이게 3,900이 4월 기준으로 해서 적정 주가였거든요. 아, 네네. 근데 S&P 500이 최근에 3,900까지 떨어졌거든요. 거의 한 3,800 몇까지 떨어졌어요. 네. 아, 3,800 네. 몇까지 네. 떨어졌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네. 미국 주가도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아, 네네. 이걸 보니까 반등할 수가 있다. 아, 예, 네네. 그렇게 보는데요. 네. 예, 그런데 주가라는 건 저도 오래 보고 있지만은 오를 때는 가대평가하고 떨어질 때는 펀더멘탈을 가소평가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무렵에 이때는 물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지만 주가가 엄청나게 50% 이상을 가소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국면이 올까 예, 걱정하죠. 예, 근데 미 주가도 많은 거품이 S&P 500 기준으로 해소됐다. 나스닥 물론 더 많이 떨어졌지만. 네. 예,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번에 미국 모든 자산가에 저는 거품이 발생했다 꺼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게 마샬 K라고 빨간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만은, 네네. 마샬 K가 뭐냐면 M2 강의 통화를 GDP로 나눈 거예요. 이기 때마다 돈을 많이 풀었는데 이번 코로나 이기 때는 정말 수직으로 증가해 버렸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채권 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채권은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20년 2월 무렵인가요? 0.53%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3.1%까지 올라갔으니까 저는 채권 시장에서는 거의 거품이 붕괴됐다. 물론 제가 미국 지금 명목 GDP 잠재 성장을 추정해 보면 한 4% 정도 나오거든요. 네. 거기가 적정 수준인데 네, 그런데 거기까지는 가기 힘들다. 3.1% 채권 시장에서는 거품이 거의 다 붕괴됐다. 네, 그런데 이제 주식 시장이거든요. 여러 가지 척도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난번에 이 퍼피치스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네. 작년 3분기에 미국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GDP에 대해서 334%였어요. 아직 네. 1분기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다. 네. 미국 거 자금순환 통계에서 나온 건데요. 아마 여기까지 떨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더라도 과거 평균이나 2020년 IT 거품 붕괴 직전보다 아직도 높다. 나스닥이 먼저 거품이 붕괴되고 지금 S&P 500, 다우지수 이런 가는 과정이다. 네. 이게 많이 떨어져 일시적 반등하지만은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건 이거예요. 걱정스럽게 계속 나오네요. 걱정만 돼서 죄송합니다. 이 케이스 힐러 20대 도시 주택 가격인데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이 집값이 많이 오르고 붕괴되는 과정에서 많은 파생 금융 상품에 문제가 발생했죠. 위기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집값이 그때보다 더 올랐어요. 특히 2012년 3월에서 올 2월까지 무려 119% 올랐거든요. 거의 수직으로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실질 가격도 전고점 2006년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더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미국이. 네,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됐고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동산 거품 붕괴가 끝나면은 그때는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살 때다. 예. 그런데 이게 올 하반기부터 시작돼가지고 내년 상반기 무렵에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예, 그때 제가 미국 주식을 사시자. 지금은 좀 기다리시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지금 보여주시는 그 주택가격 지수? 예. 이걸 보니까, 이게 거의 그냥 한 십몇 년 만에 이렇게 엄청나게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예, 상황인 걸 감안하고, 예. 이거에 대한 거품이 꺼진다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경기 침체 과정에서 조정받는 그런 것보다는 확실히 좀 더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예.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조정폭이 좀 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에는 이게 IT 거품 발생하죠. 주가가 급락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다음에 2006년에는 부동산 시장 거품이 발생하죠. 위기가 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주식 시장도 거품, 부동산 시장도 거품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꺼져버리면은 아마 조금 더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짐 노소스라는 분이 자기 평생 80평생 보지 못했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한번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뭐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모든 주식, 뭐 부동산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올 수가 있는데 네네. 사실 그 시점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해보면은 내년 상반기가 제일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어려운 시점이거든요. 이게 사실 근데 뭐 위기는 또 기회를 불러 일으키는 기회죠. 만큼. 예. 근데 확실히 이렇게 많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또 교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 주식도 싸게 살 기회다 그렇게 이제 예. 말씀해 주실 수 그래서 있겠네요. 제가 뭐 닥터 둠이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작년 네. 하반기부터 욕 많이 얻어보면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십시오 그랬는데 네. 뭐 내년 이런 시점 되면은 제가 최고를 악감론자가 돼가지고 네. 주식 가감히 사십시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시기가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진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좀 가봐야 아는 가봐야죠.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은 또 충분히 염두를 해가면서 또 투자를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이 중국 시장은 장기적으로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최근에 출간한 책을 보면은 또 거기에서도 이제 중국 시장에 약간 장기적인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보면은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이런 부분에서 비롯돼서 점점 약간 좀 경제가 침체돼가고 냉랭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약간 구조적인 흐름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뭐 애플 같은 또 내지는 중국에 이제 공장을 두고 있는 여러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야, 이거 공급망 중국에 두면 안 되겠다. 딴 데로 옮겨야겠다. 그런 얘기들이 약간 기사로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실제로 뭐 옮겼다라기보다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약간 좀 중국 시장이 좀 장기적으로는 좀 투자하기엔 좀 애매한 것이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뭐 현재 상황에서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그 중국의 뭐 산업 생산 소비 그 다음에 고용 뭐 고정 투자 이런 것들이 나왔던데. 네,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4월 그 소비 보니까 특히 그 11%나 감소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는데도 중국 경제는 9 내지 10% 높은 성장을 했거든요. 아, 그때도 저렇게 성장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당시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제한다 그랬는데 이 시기에 중국의 비금융 민간이라고 그러는데 가계 기업인데요. 특히 기업 부채가 엄청 늘어나고 그랬거든요. GDP 대비 기업 부채가 한때가 160% 넘었다가 좀 낮아져가지고 156% 정도 작년 3분기 되는데요. 이 기업 부채가 너무 많아요. 아, 그러네요. 우리나라보다 많네요. 이거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부실해지니까 은행도 부실해지고 사실 우리는 IMF 경제위기가 끄면서 IMF 처방에 따라가지고 기업 금융에서 구조조정을 굉장히 빨리 했거든요. 사실 이들도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IMF가 거의 지시하는 대로 거의 구조조정을 해서 빨리 했는데 이들은 스스로 하니까 구조조정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그래서 이 부채 때문에 뭐 금융위기가 온다, 중진국 함정이 온다 이런 게 이게 비관적인 시나리오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중기적으로 중국 14억 인구가요. 1인당 국민소득이 2019년부터 1만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그렇죠. 역사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돌파하면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투자는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경제성을 깎아먹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14억 인구가 계속 소비하면서 중국 경제가 극단적인 침체는 빠지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뭐 상하이도 봉쇄하고 베이징도 봉쇄하고 그래가지고 성장률이 3%대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뭐 중국 정부가 올해 5.5%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멀리 내다보면은 한 4 내지 5% 성장. 근데 중국 경제가 그동안 뭐 30년간 10% 성장하다 4 내지 5% 떨어지면 충격이죠. 그렇죠.
근데 그 충격을 지금 흡수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지금이 그 흡수하는 기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소득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정성장 국면에 있어서 우리가 IMF 경제 격분에 주가가 한번 많이 오른 것처럼 네. 중국 구조적 속도는 느리지만 중국이 질적인 성장 국면으로 가고 이 자산 가격 특히 주가는 한번 오르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골드만삭스, JP모간 이렇게 미국계 유명한 회사들이 중국 진출을 늘리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영국의 디 이코노미스트 이 그림이 좀 뭐 시사적인 그림인데 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죠. 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도 이게 추락하는 그림이 용타고 용타고. 네네. 시장은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이 사람들도 깨달아가고 그래서 조만간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 할 수밖에 없다. 예, 구조조정하고 안정성장 국면에 들어설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중국이 장기적으로 목표하는 게 유한화 국제화거든요. 네네. 유한화 국제화를 하면 외환시장 뭐 금리 자유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간의 문제죠. 예, 저는 시간의 문제지 결국 일이 갈 것이다. 예, 그래서 중국의 금융시장이 한 단계 더 야갈 수가 있다. 그동안 우리가 중국과 좀 무역으로 좀 국부를 늘렸지 않습니까? 네. 2000년부터 작년까지 보니까 우리 무역 수지 흑자가 85%가 중국에서 온 겁니다. 네. 중국에서 우리가 뭐 최종 소비재 특히 중간재 많이 수출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거든요. 네. 저는 그 돈 가지고 이제 중국 금융시장에 들어가가지고 골드만삭스나 JP모간이 중국에서 돈 벌려는 하는 것처럼 우리도 중국서 지금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만 저는 결국 이러한 국면이 한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요철 구간을 지나가는 그런 국면이고 오히려 이제 이런 구간을 지나가면서 구조조정이 발생을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약간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장기적인 그런 투자 뭐 전망은 괜찮다 뭐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러면서도 늘 그 중국 시장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는 중국 그 하이브리드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럽니다. 네. 저도 이 코로나 직전에 뭐 하나금융용서 소장하면서 그 다음에 다른 회사 사회이사 하면서 중국을 자주 갔거든요. 정말 가보면은 이 사회주의가 시장 가면 어떻게 이렇게 자본주의 성격이 있을 것인가. 그러게 되게 신기한 모델이거든요. 신기한 모델이거든요. 네, 그래서 영국의 디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을 하이브리드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언제든지 내연기관으로 갈 수 있고 전기라도 자동차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렇게 규제를 가할 수 있고 개별 기업에도 규제를 가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중국 기업 개별 기업에 저는 투자하는 거는 조금 위험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중국의 펀드, 랩, 그 다음에 ETF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또 제가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여러 방송에 나와가지고 중국의 그 전기차 ETF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그 1년 반 전에 상장됐는데 10,000원에 상장이 됐거든요. 그때 10,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타이거 차이나 그 전기차 ETF. 전기차 ETF. 네네네. 그게 2배 오르더니 요새 많이 떨어졌거든요. 12,800원인가 최근에 13,00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야기 많이 해가지고 뭐 많은 질문을 저한테 하십니다. 그거 지금도 좋게 보냐. 그런데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가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네. 전기차 시장이 가장 빨리 확대되는 데가 중국이거든요. 저는 뭐 이 가격 수준에서는 그냥 사셔도 뭐 2, 3년 내다보고 사시면은 나중에 수익 많이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플레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관심사인데요. 이게 고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저는 사야 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다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약간 요철 구간을 지나면서 장기적으로는 또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약간 공급망 재평 관점에서 오히려 약간 중국보다는 신흥국, 뭐 인도라든지 베트남 그런 쪽에도 좀 기회가 많이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미중 패권 전쟁 저는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 기업들이 우선은 베트남으로 가고 인도로 가고 저는 인도네시아로 계속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수출 보면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수출 중 아세안 비중이 2000년에 한 11%였어요. 그런데 올 4월까지 수출 비중 보니까 18.9%로 많이 늘어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아세안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구나. 그래서
아세안 지역의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 그 지역이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구나. 아, 네. 예, 그런데 베트남 주가는 최근에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거의 한 작년까지는 엄청 오르다가 최근에 거의 한 20%확 빠지더라고요. 작년에 베트남 지수가 한 31% 정도 올랐는데요. 네. 근데 최근에 좀 급락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하고 이머징 마켓이 어려워지면 뭐 베트남도 이머징 마켓이고 뭐 인도, 인도네시아 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충격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그런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뭐 1년 반 전에 베트남 ETF 사가지고 인도 ETF 사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수익이 작년에는 많이 났는데 최근에 보니까 수익이 또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주가가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예. 근데 이머징 마켓 주가가 떨어질 때는 더 불안한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오를 때는 얘들이 훨씬 더 탄력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많이 떨어졌어도 저는 뭐 걱정 않고 조금씩 더 비중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뭐 제가 구체적인 삼성전자, 그 다음에 전기차 ETF, 베트남 ETF, 뭐 인도 ETF 이런 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제 투자 방식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 사실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렇죠. 네. 또 사셨다가 저놈이 저거 사라고 그랬는데 참 그게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예,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제 유튜브 고객 한 9분 점심을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네. 예, 그런데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은 이제 자기 주관에 따라서 주식을 팔고 사고 하는데 제 의견도 물론 참석하고 있지만은. 네. 근데 제가 삼성전자 계속 말씀드렸더니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지금 사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 드리면서 이런 종목 이야기는 안 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가격에서 삼성전자 사놓고 기다리시면 저는 뭐 1, 2년 후면은 또 저는 10만 원 넘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 2년 후면 또 걱정이 안 되는데 최근 또 못 오르고 이게 혹시라도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팔려고 할 때보다 사라고 말씀드릴 때가 더 신중하게 하거든요. 그렇죠. 팔라고 말씀드릴 때는 저 주가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주식을 안 사시면 원금은 보전되지 않습니까? 은행에다 맡기면 은행 이자도 나오는데요. 근데 사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샀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원금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그 주식을 올라간다, 사라고 말씀드릴 때를 더 신중하게 그렇게 평소에도 생각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월, 10월 반등할 것은 아까 일평균 수출, 그 다음에 애국인, 그 다음에 선행지수 일시적 반등 이런 걸 고려해서 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게 아닐 수도 있고 그분이 이제 삼성전자 샀는데 떨어지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주식은 개인의 판단에서 하시는 거지만 뭐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몇 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종목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야기하게 되네요. 근데 뭐 삼성전자까지는 뭐 그냥 우리나라 대표 주식이니까 약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의 인디케이터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사실 들으시면서 또 자기가 마음에 들어야지 또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또 투자 안 하시는 거고 그 정도 판단은 당연히 이제 투자자라면은 스스로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계속해서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샀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다음부터 이제 방송 안 하세요. 그러면 그런 거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안 나오세요. 그러면 그래서 투자 판단은 오로지 투자자 본인의 몫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제 이야기 듣지 마시고요. 정말 잘하시는 것만 사십시오. 그런 말씀 드리고 나왔거든요. 투자 판단은 본인이 전격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남 핑계 대면은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돈을 못 버는 것 같아요. 계속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뚜렷한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원칙대로 투자하면요.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 뭐 돈 버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화두가 이 주식시장의 가장 큰 키워드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교수님 채널에 가서 영상을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여기다 투자해야 된다.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교수님께서 보시는 약간 인플레이션 수혜주? 뭐, 내지는 수혜 뭐 약간 투자 방법이 또 무엇이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인지가 제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예, 우선 이 그림을 하나 보시면요. 네. 예, 제가 지난 한 22년 동안 우리나라 월평균 자산가의 상승률인데요. 네. 소비자 물가 2.3% 올랐어요. 네네. 그런데 국채 10년짜리는 4%고 코스피 배당 빼놓고 9%거든요. 배당 넣으면 10%가 넘을 겁니다. 이런 거 보면은 무조건 주식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올랐고요. 특히 금가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고. 금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예, 월평균 수익률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인플레 시대에는 최근에 금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뭐 장기적으로 봐도 이 금도 소비자 물가보다 한 3배 정도 올랐다. 금도 이 보유해야 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꼭 주식도 보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앞으로 인플레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예, 그게 관심사인데요. 예, 저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로 보면은 미국도 우리나라도 4월에 거의 피크아웃 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미국은 3월 8.5%, 4월 8.3%. 예, 미국 같은데 제가 예상해 보면은 연말 12월에는 한 4.5% 안팎으로 나옵니다. 네. 물가 상승률이 계속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둔화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경기가 둔화되면은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저는 미국 10년 국제 수익률이나 특히 우리나라 10년 국제 수익률, 특히 우리 10년 국제는 3.4%까지 올랐었는데요. 이게 고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경기 둔화가 예상되니까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 시기에는 채권을 적극적으로 저는 사야 된다. 예, 10년 국채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거의 채권 투자는 사실 거의 안 하시죠. 재미없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정말 재미없습니다. 네, 채권형 펀드에다 넣어놔도 이게 수익률 변동이 그동안은 계속 금리가 올라가지고 손해봤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거 변동도 없고. 네, 그 다음에 국채 10년물 ETF가 상장이 됐거든요. 네네. 이거 가격 변동도 별로 없고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투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경기가 정점 치고 앞으로 물가 상승률 떨어지는 국면이다. 네, 그러면 장기채 중심으로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채권 투자를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약간 지금 인플레가 화두긴 한데 어떻게 보면 정점을 지나는 그런 과정이니까 오히려 약간 지금 상황에서 가격이 많이 싸져 있는 채권을 투자하는 게 맞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또 채권 가격이 수익률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요. 채권 가격이 다시 오를 무렵은 경기가 회복된 국면이거든요. 그렇죠. 뭐 그 시점 누구도 알 수가 없지만 저는 선행지수가 방향을 전환하면 추세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은 그때 뒤따라 금리도 오르거든요. 그때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채권 지금 사놨던 채권을 팔고 그때 주식으로 대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물론 은행에다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은행에다 현금 가지고 있으면 지금 금리가 1% 2% 사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제 10년짜리 수익률은 3%가 넘어요. 은행 이자보다 더 높죠. 그렇죠. 네. 그리고 금리가 제 전망대로 떨어지면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채권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네. 그리고 금리라는 것은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 금리 환율 말하면 경제 공부 다 했다. 금리에는 현재 금융시장 안정적인가 불안정인가. 금리 가지고 특히 이거 장단기 금리 쳐가지고 미래 경제 성장 같이 미래 경기도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시간에 금리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경기 국면을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권을 한번 사보시라는 거죠. 네. 채권을 사시면서 경기 국면도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채권 수익률 떨어지면 시세 차익도 누릴 수가 있으니까 뭐 주식하신 분들한테 채권 투자해가지고 기대 수익률 아마 굉장히 이거 주식보다는 낮으니까 변동성이 적으니까 그런데 이 시기에는 저는 그냥 원금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금 잘 지키는 게 은행 예금도 될 수가 있지만은 저는 지금은 채권이 은행 예금보다 더 유리하다. 그래서 채권 투자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시기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최근에 기사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인도에서 주말에 밀 수출을 또 금지한다 막 이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약간 인플레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좀 더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인플레가 좀 더 가기는 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뭐 주말마다 강화도에서 뭐 여러 가지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 그것도 몰랐네요. 예. 네. 올해 보니까 이 꿀벌이 한 마리도 못 봤어요. 아. 그 약간 구조적인 문제다. 약간 그런 얘기가 예. 좀 있긴 하던데요. 그리고- 그러니까. 네, 환경적인데. 그래서 꿀벌이 없다 보니까 네. 저희 집에 있는 앵두도 덜 아, 열리고 네, 복숭아도 덜 열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꿀벌 없는 사회, 결실 없는 가을 아,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네. 예. 기후변화 그다음에 농약을 너무 심하게 쓰니까 꿀벌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네. 꿀벌이 없으면 많은 생태계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새 날씨가 너무 가물어요. 지금 뭐 서울서만 사시면은 이게 날씨가 좋은 날씨가 좋을 텐데 저는 가면은 이게 일주일에 그렇구나. 한 번씩 가는데요. 땅이 완전히 메말라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작물을 심어놨는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물을 기다리고 있는 게 이게 정말 그 언제 비가 오냐 그래가지고 뭐 올 말까지 그 일기예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비예보 소식이 지금도 없어요. 아, 이렇게 가물어가지고 농산물 수확이 좀 심각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면 아마 뭐 제가 우리나라 지금 단편적인 생각인데요. 농산물 가격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아. 예. 에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네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그 3대 농산물 ETF,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다 이야기하네요. 네. 이런 의미에서 오래전에 그 3대 농산물 ETF를 사가지고, 네. 그것도 사실 가격 보지도 않고 그냥 한 2년 됐는데요. 그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예. 올해 좀 많이 올랐겠네요, 그러면. 예, 특히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그렇죠. 네네. 특히 밀 가격이 거의 단기에 2배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와. 최근은 좀 떨어졌지만. 네네.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곡물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인플레이션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지금 제대로 못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네, 그런데 공산품 가격은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은 네. 수요가 위축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국제 유가도 조만간 더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은 원유 수요가 그만큼 둔화되니까 원자재 가격도 차별화는 될 텐데 곡물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은 국제 유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공산품 가격은 수요가 줄어들면서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는 이미 고점을 치고 이제 얼마나 빨리 떨어지느냐 이게 문제인데 예, 아마 떨어지는 속도는 뭐 농산물 가격 같은 게 올라가지고 뭐 둔화될 수가 있지만은 저는 미국 소비자 물가 연말에 한 4.5%, 우리나라는 거의 3% 초반까지는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소비자 물가도 지난 4월 달에 뭐 4.8%까지 올라가고 뭐 10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렇죠. 연말에는 3% 초반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공산물 가격이 좀 수요가 줄어들어가지고 떨어질 거로 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올 수도 있지만은 큰 틀에서 이제 전체 물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수요 둔화 이슈로 인해서 떨어질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금리도 다시 약간 낮아지는 저금리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약간 이렇게 저금리 상태가 구조적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위험한 회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책에서 기술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회사가 좀 위험한 회사가 우선 될까요? 저금리로 가면은 왜 저금리야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은행 대출금리, 은행 예금리 추세거든요. 네.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저는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반등이다. 금리를 결정하는 게 경제 성장률인데요. 우리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잠재 성장률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냐면 제가 추정해 보니까 1.9%거든요, 올해. 진짜 낮네요. 네. 우리나라 성장률이요. 1980년대부터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 1980년에서 2009년까지는 세계 평균 성장률이 3.4였는데 우리 7.0이었어요. 2배 이상 성장했죠. 네. 근데 2010년부터 작년까지는 세계 평균 3.3. 우리 3.0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미국보다 성장률이 더 낮아질 거라는 거죠. 10년 후에 미국의 잠재 성장률은 미국에서 추정한 것 보니까 1.7%, 우리나라 1.0이거든요. 우리나라 왜 이렇게 낮죠? 우리나라 그렇게 떨어지는 거는요, 노동이 감소하기 때문에요. 약간 잠재 성장률 결정하는 게 노동, 자본, 그 다음에 생산성인데, 네네. 노동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감소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본 수당 많이 축적했으니까 자본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물론 차별화는 됐습니다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엄청 많아요. 맞습니다. 네. 작년 말 한국은행 자금순환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919조 원이나 됩니다. 엄청나네요. 예. 주로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많이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은행 지점장들이 이런 농담을 해요. 과거에 우리 돈이 부족할 때는 기업인들이 자기들한테 찾아가면서 고개 숙이면서 돈 좀 빌려 사장했는데 지금은 은행 지점장들이 기업 찾아다니면서 우리 은행 돈 좀 써주세요. 물론 중소기업은 돈 빌려주기 힘들고요. 그러면 그렇죠. 돈이 남아도니까 네. 좋은 기업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돈이 남아돌고요. 그러니까 돈이 남아도니까 은행이 뭐를 하냐면은 기업이 과거보다 대출이 줄어드니까 그것 가지고 채권을 많이 삽니다. 그래서 요새 은행들 보면은 은행 자산 중에서 채권 절대 금액뿐만 아니라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예, 그래서 금리가 구조적으로 저는 더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 이미 뭐 10년 국채 수익률보다 떨어지고 조만간 저는 은행 예금금리, 뭐 대출금리도 올 하반기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금리가 떨어졌을 때 가장 어려운 회사들이 보험회사들이죠. 예. 역마진하게 되거든요. 보험회사들 보험 상품 팔 때 최소한 몇 % 금리 주겠다 그렇게 팔았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역마진하게 되거든요. 이게 일본에서 1998년부터 기업들이 자금 잉여주처로 기업들이 돈 안 갖다 쓰니까 은행들이 채권 사면서 금리가 0%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때 일본의 그 13개 생명보험회사가 4개로 통폐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이 채권 사가지고 보험회사를 망하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는 우리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하실 때도 정말 이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그 알리안즈 그 생명이 중국 안방보험에 아마 35억에 팔았거든요. 네. 그때 그 본사 건물만 1,800억이었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본사 건물 1,800억인데 35억에 내줬겠어요. 그래서 전 숫자를 지금 제가 잘못 들었나? 내부적으로 부실이 심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그 부실한 보험회사를 사갈 보험회사들, 금융회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대신증권 다녔는데 대신증권 다닐 때 대신 생명보험회사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때 캠페인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 돈을 못 끌어오니까 제 돈으로 보험 여러 개 가입했었죠. 근데 그게 지금은 도움이 되는데요. 네. 근데 대신 생명이 부실해져가지고 녹십자 생명으로 갔습니다. 녹십자 생명이 부실해져가지고 현대해으로 갔거든요. 네. 근데 그게 부실해져서 대만 푸번 생명 거기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제 보험은 일단 대신해서 녹십자에서 현대로 푸번으로 이동되니까 걱정 없어요. 저는. 네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실한 보험사를 사갈해서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 가입하실 때도 이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인가 한번 생각해 볼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아마 최근에 금리 상승한다고 금융주들이 올랐는데 지금 금융주도 정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건 앞으로 금리가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확실히 약간 좀 보험주가 어떻게 본다면 좀 안전한 그런 투자 대상이라고 좀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구조적인 저금리 상태가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좀 옥석이 가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네요. 거기서 이제 옥석이 가려지면 살아남는 회사는 더 잘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시기까지는 지금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네. 예. 제가 제일 큰 그 보험회사 가가지고 뭐 장기 계약 세우면서 뭐 강의 한번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겁을 주고 왔어요. 당신 회사도 잘못하면은 망할 수도 있다. 네. 그런데 저도 직접적으로 금리 떨어진 걸 체감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2013년 3월이었는데 하던 회사 팔아가지고 여유자금이 생겼는데 그 회사에서 부사장이 제 가까운 지인인데 즉시연금 하나 가입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유자금이 있어서 그때 2억 원을 가입했는데요. 2013년 3월에 가입했는데 4월에 58만 원을 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게 28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게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은 금리가 떨어지니까 보험회사는 주로 채권을 운용하지 않습니까? 네네. 상품은.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게 올라간 적이 없어요. 추세적으로 하락이거든요. 앞으로 저는 더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20, 30만 원대 저희 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 혹시라도 용돈 생기면은 뭐 이런 주식 한두 주라도 한번 사놓고 기다려봐라. 뭐 이렇게 주식시장 많이 떨어졌을 때 그런 걸 사가지고 좀 기다리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사내주 5% 배당은 주니까
은행에다 맡기는 것보다 그 회사 주식 사가지고. 그러면은 그 반대로 이렇게 저금리 상황이 구조적으로 이어지면 좋아지는 회사도 있을까요? 금리가 떨어지면 전반적으로 네. 회사 차원에서는 좋죠. 아, 예. 돈을 빌려서 그러니까 이제 돈을 레버리지를- 빌려서 네. 쓰는데. 네, 그런데 요새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뭐 가계 부채 문제 뭐 이런 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가계는 자금 잉여주체, 가계는 금융회사에 은행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이 많거든요. 네. 기업은 빌려 쓴 돈이 많고요. 금리가 오르면은 가계는 이익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가계는 왜냐하면은 부채보다 금융자산이 2배 정도 많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은행에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은행 금리가 오르면은 뭐 이익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은 금리가 떨어지면은 그만큼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어렵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금리가 떨어지면 가계가 부실해질 거예요. 금리가 오르면 기업이익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금리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기업은 상대적으로 좋았고 가계는 상대적으로 나빠진 거죠. 물론 거기에서도 이제 차별화가 될 수는 있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데는 뭐 은행에서도 하나도 안 빌려 쓰고 채권 발행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회사채 신용 등급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회사는 금리가 떨어지면 이자 소득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소득이 가계처럼 줄어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 중 한국에서 조사해보니까 2,500기업 중 작년 통계인데요. 39%가 이사 보상 비율이 1 미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 미만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그 39% 기업이 1년간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런 기업들한테는 금리가 떨어지면은 좋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앞서서 이제 그 배당주를 투자를 하고 계신다고 예, 하셨잖아요. 근데 약간 그 저금리 시대? 예. 장기적으로 약간 저금리를 전망하시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약간 배당주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저는 구조적으로 금리가 앞에 떨어질 것이다. 뭐 내년, 내후년 갈수록 저는 장기적으로 금리 더 떨어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 투자를 꼭 해야 된다. 이 그림 보시면요. 네. 예, 제가 그 2008년, 9년에는 은행 저축성금리가 배당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았어요. 네. 이때는 그냥 은행에다 돈 맡기는 게 더 나았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코스피 배당 수익률 은행 이자보다 2배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 계속 기업들한테 배당을 주라고 좀 권유를 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 기업소득 한류 세대라고 3년간 실시했어요. 이게 뭔가요, 그게? 그게 뭐냐면요. 국민소득이 생기면은 이 가계가 가져가고 이 빨간 막대입니다만 파란 막대 기업이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가계 비중은 계속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기업 비중은 늘어났어요. 가만 보니까 기업은 부자 됐고 가계는 가난해졌다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기업들한테 임금 올려달라, 고용 투자 늘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배당을 늘려달라. 그거 안 하면은 법인세를 올리겠다. 이게 기업소득 한류 세대거든요. 그 이후로 우리 배당 성향이 많이 높아져 버렸어요. 사실 2019년까지는 그 이전 보니까 우리나라 배당 성향이 한 17%였거든요. 네. 기업이 순이익 중 한 17%를 배당을 줬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실시된 이후로 지금 배당 성향이 거의 34%거든요. 물론 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저는 배당 투자는 꼭 해야 된다. 예, 그 중에서도 아까 KT 같은 종목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배당 투자는 좀 그 가격 변동이 좀 덜 심하고 예, 안정적으로 상대적으로 배당이 많이 주는 회사.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이 생존해야 되죠. 그렇죠. 배당 받는다고 샀는데 그 기업이 없어지면 뭐 배당이 뭐겠습니까? 근데 KT 같은 주식 뭐 10년 후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 5년 동안 되다 보면은 그 회사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상상을 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뭐 4 내지 5% 배당은 주니까 은행에다 맡기는 것보다 그 회사 주식 사가지고 4 내지 5% 배당 받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주시장이 좋든 나쁘든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국가들에 비해서 확실히 좀 배당 성향 그런 게 낮고 좀 배당에 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2018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해가지고 국민연금도 이제 이렇게 약간 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고 해서 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는 확실히 좀 배당에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문화가 마련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일부 투자자들이 지금 주주 환원운동 그걸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사회에 있는 회사 가보니까 많은 주주들이 참여하셔가지고 뭐 발언을 세게 하시더라고요. 주주 뭐 배당 좀 많이 해라. 네. 예, 그리고 한 분께서는 나도 당신네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대전서 오셨어요. 일부러 그 주주총회 참석하러 서울까지 오셔가지고 CFO 당신은 왜 주식을 한 주도 안 가지고 있느냐. 그 자리에서 막 질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CFO가 예, 앞으로 주식 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주들이 뭐 주주 배환 운동 뭐 그거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앞으로 주주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주주한테 더 덜러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전개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약간 선진 그런 자본주의로 가면서 그런 좀 주주 환원에 대한 그런 기업들의 움직임이 좀 더 커졌으면 또 좋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전기차 시장 유망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책에서 이 전기차 시장과 함께 또 장기적으로 유망한 분야가 있다. 이 분야는 장기적으로 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분야가 있는데 이게 어딘가요? 저는 바이오 헬스 케어 그쪽 산업이라고 보는데요. 네. 이번 저 코로나를 거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과거 패스트 같은 이런 흑사병보다는 훨씬 그 의료 과학 기술이 발전되어 덜 죽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병이 올 때마다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건강 헬스케어는 또 다른 또 성장 산업이 될 것이다. 원래 성장 산업이었지만 더 성장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바이오 뭐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이쪽도 워낙 그 불확실성이 심하거든요. 그렇죠. 뭐 제 친구가 돈 많은 친구가 어떤 그 바이오 하나를 사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 회사 사정을 잘 알고 그 회사 뭐 내부 사정 뭐 그 신약 개발 그걸 잘 안다고 샀는데 그게 폭락했거든요. 뭐 임상이 약간 좀 안 좋게 나오고 그랬나요? 예, 뭐 그런 결과가 있는데. 예, 그처럼 저 바이오는 종목 선정할 때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바이오도 종목보다는 전체 그 ETF. 근데 바이오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네. 떨어졌는데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지수로는 충분히 떨어졌지 않느냐. 예, 그리고 갈수록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산업들이 계속 성장 산업일 것이다. 뭐 이렇게 주식시장 많이 떨어졌을 때 그런 걸 사가지고 좀 기다리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바이오 산업에서도 그래도 좀 실체가 있는 것을 투자하자. 네네.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건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사실 제가 그 주식 뭐 2, 30만 원대 저희 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 혹시라도 용돈 생기면은 뭐 이런 주식 한두 주라도 한번 사놓고 기다려봐라. 그리고 주식시장 공부해라. 물론 삼성과 바이오로직스가 절대적으로 바이오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복제품 제약도 많이 생산해죠. 예.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주식을 이야기하는 거는 전 세계 유명한 CEO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고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를 경영했을 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전 세계 유명한 CEO들 경영했을 때 그 회사 시가총액보다 제일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아들 그 부회장은 뭘 가지고 아버지를 본받을까. 반도체는 이미 커질 만큼 많이 커졌죠. 그렇죠. 그렇게 시가총액이 많이 안 늘어날 거예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앞으로 성장 산업이 바이오일 것이다. 헬스케어일 거다. 그러면은 삼성그룹 중에서 어느 한 회사는 성장할 텐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닐 것인가. 그때 사실 적자가 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도 한번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런 주식 사가지고 우리 바이오 산업 한번 공부해보자. 그런데 이것도 100만 원 넘었다가 최근에 뭐 70 몇만 원대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이런 거는 저는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바이오가 확실히 이제
성장 산업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는 분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개별 기업 관점에서 개별 기업은 보면은 정말 그러기 힘듭니다. 워낙 리스키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약간 정말 내가 잘 아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투자를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ETF 관점에서 이렇게 그렇죠.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또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전망을 하실 때 물론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모델링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약간 중요하게 항상 보는 지표가 몇 개 있잖아요. 즉 주식을 약간 좀 전망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중을 줄일 때 내지는 늘릴 때 꼭 봐야 되는 경제 지표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일평균 수출이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으니까 일평균 수출 뭐 10일 단위, 20일 단위로 발표되니까 그게 제일 빨리 발표되니까 그걸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식 비중을 늘리고 줄일 때는 두 가지예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이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선행지수 물론 주가가 떨어졌지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하고 주가하고는 거의 같은 방향이거든요. 선행지수, 순환변동 꺾이면은 주식 비중 가감히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떨어지고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때 이거는 경기 확장 국면 후반이나 경기 정점 무렵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주가는 선행하기 때문에 경기 확장보다 미리서 오르죠. 그래서 저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를 때 주식 비중은 가감히 줄여야 된다. 그리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오르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이 떨어지다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좀 올라가면은 물가도 뒤따라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가 주식 비중은 가감히 늘리는 시기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언제 돌아오느냐. 그런데 그거는 사실 누구도 잘 모르는데요. 저는 예측 모델로 그걸 예측하는데 그게 저는 내년 하반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내년 하반기요? 그래서 지금 참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주가는 게 장기적으로 오르거든요.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장기적으로 연간으로 전망할 때는 우리나라 명목 GDP 가지고 적정 주가 추정하는데 올해 적정 주가 한 2,900 정도 나와요. 근데 2,600이니까 물론 주가라는 것은 가대평가, 가소평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가소평가 국면이거든요. 이런 국면에서는 좋은 주식이라면은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좀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요새는 저 주식시장 좀 직접 보지 마시고 가격표도 보지 마시고 이게 저 1년 후에 1년 반 후에는 또 내가 상가격보다 훨씬 더 올라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저는 기다리시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정말 좀 길게 봤을 때 내년 하반기 그때면 약간 좀 주식이 시장 환경이 좋아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니까 물론 이게 이제 짧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또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한 1년 조금 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만 우리가 또 좋은 기업을 가지고 잘 버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본다면 정말 또 괜찮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또 여유 자금이 또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또 더 산다면은 당연히 더 또 부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이제 투자자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제 가까운 친척 이야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생길 때마다 삼성전자 주식을 샀거든요. 삼성전자가 애들 둘 유학을 보냈다는 겁니다. 진짜요? 되게 오랜 기간 계속 투자를 그냥 오랜 동안 투자했죠. 장기적으로 보고요. 뭐 제 가까운 친척이니까 제가 옆에서 목격을 했으니까요. 그처럼 우량주는 이렇게 떨어졌을 때 또 계속 사놓으시면은 돈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뭐 길게 봐서 1년인데요. 뭐 1년 정도가 그렇게 한 번에 사시지는 마시고 이런 시기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저는 그때 좀 더 비중을 늘린 시기라는데요. 뭐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마다 사놓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뭐 확실한 거 하나는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릅니다. 명목 GDP 이상으로 오르거든요. 명목 GDP가 과거보다는 저 성장 속도가 둔화됐어요. 우리나라 명목 GDP가 뭐 최근에 추정해 보니까 한 3% 정도 그게 잠재 능력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면 주가는 5% 코스피는 오르고 종목별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일본식 디플레에 빠지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성장률은 둔화됐지만 명목 GDP는 계속 늘어나니까 그 이상으로 주가는 오른다. 그래서 이런 시기는 그냥 좀 쳐다보지 말고 여윳돈이 있으면 조금 더 사시고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모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방금 말씀하신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른다. 예.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또 우량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여윳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사모으는 그런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또 교수님께서 뭐 종목이라든지 그런 거 말씀하시는데 교수님 말 듣고 샀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거 부탁드리고 그런 싶습니다. 말씀을 계속 하시면 다음부터 안 나오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주의해 주시고 오늘 또 교수님이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더 교수님의 지혜가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 최근 출간하신 책 꼭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희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